만약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이 현무미사일로 일본 본토를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한국의 확실한 우세는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쉽게 지지도 않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 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 없이 당시 한국과 일본의 단독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국가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는 해군력의 극심한 격차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이지만 사실 북한으로 인해 대륙과의 소통이 단절된 섬이나 다를 바 없는 지형적 위치를 가진 나라입니다. 오로지 바다나 하늘로만 물자를 옮길 수 있으며 그중 거의 모든 물자는 배를 통해 운반해야 하는데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주도 남방을 거치는 여러 선박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해군은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제주도 남방을 봉쇄할 경우 이를 돌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최강 전력 7기동 전단조차 일본 해상자위대의 한개 호위대군과 1에서 2개 지방대가 구성한 포위망을 돌파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국형 항모와 KDDX, 세종대왕 배치 -2, KD2 개량이 마무리되면 기동함대로 개편될 우리 해군의 7기동 전단은 양과 질에서 일본이 기습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해저대의 전력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확대될 한국의 7기동 함대와 우리 해상 교통로를 위협할 수 있는 일본 함대의 전력 비교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함대를 비교하기에 앞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를 일시에 쏟아부으면 일본 함대가 전멸한다는 말은 분명 사실이면서 동시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우리 군은 1000발이 넘는 현무를 동시에 발사할 발사대가 없으며 또 그렇게 많이 만들 미유 역시 없기 때문입니다. 현무 시리즈는 분명 아주 강력한 미사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일반 탄도를 장착한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전술핵급 모기라는 현무 -4 역시 지하에 숨겨진 적 벙커를 관통 후 타격하는 능력이 전술핵에 버금간다는 것이지 폭발력이 전술핵급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전술핵은 아무리 저위력 핵무기라고 하더라도 그 위력은 수십 킬로톤에 달하는 핵무기입니다. 보통 아무리 약한 핵폭탄이라도 10킬로톤은 하고 10킬로톤은 TNT 1만 톤에 상응하는 위력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더 쉽게 비교해드리면 K9 자주포의 고폭탄이 약 11kg의 폭약이 들어갑니다. 즉 전술핵 폭탄의 위력은 K9 자주포 포탄이 동시에 9100개가 터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폭탄은 50m의 살상 반경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하지만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 세례는 적의 지휘부나 핵심 군시설을 타격해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 이상의 피해는 입힐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후지산에 현무를 쏟아부어 화산 폭발을 일으키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후지산에 폭격을 쏟아부어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일은 현존 최강의 전략 핵무기 차르본바로도 불가능합니다. 차르본바는 단 한 방에 서울을 지워버리고 경기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58메가톤의 위력을 가졌지만 동일본 대지진의 위력에 비하면 그 위력은 갓난마기 수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1500메가톤급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도 폭발하지 많은 후지산이 현무 미사일에 폭발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일전에서 미사일을 퍼붓는 것은 상륙작전 등 지상군을 보조할 경우나 제한전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일 뿐 국가 간 명운을 건 전면전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직 적 함대를 경멸할 수 있는지가 한일전의 승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사일이 아예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단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미사일로 해결하려는 미사일 만능론은 전쟁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함탄도탄 ASBM, 각종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과 여러 형태의 레이더 및 대공 미사일로 구성된 한국형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펼친다면 설령 미국의 항모전단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영해를 쉽사리 넘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지상의 기지에 많이 의존해야 하며 적성 세력이 제주도 남방보다 더 먼 해상에서 봉쇄를 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항모전단입니다. 수발의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다수의 함재기를 탑재한 항모와 이를 호위하는 여러 호위함은 움직이는 미사일 포대입니다. 이들만이 먼 바다에서 우리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런 미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항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1995년 초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자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맞받아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겁을 먹기는커녕 비웃음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그럴 힘이 어딨냐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우리 해군의 주력은 미군이 2차 대전에 쓰다 넘긴 기어링급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포항급 초계함들이었습니다. 이들 함정들은 모두 제대로 된 대함미사일이나 대공 무장이 없는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구형인 함정들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8척의 호위함으로 이루어진 4개 호위대군과 이를 보조할 5지방대 체제를 완편하고 있었으며 개개의 호위함들은 뛰어난 방공, 대함 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이 팽창하기 이전이었기에 당시 일본의 전력은 마시아 최강이었으며 동시에 무너진 구소련을 대신한 명실상부 세계 2위 해군국이었습니다. 게다가 국군의 주력인 F-5 전투기도 독도까지 갈 수도 없는 데다 우리 한국군은 조기 경보기조차 없었는데요. 반면 일본은 F-15J200대와 일시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버리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을 일본이 우습게 취급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군 전문가들은 한개 호위대군만 출동해도 한국 해군 전체를 섬멸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일본은 한국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1996년 10월 첫 건조된 KD-1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을 필두로 우리 해군의 전력은 급격한 팽창을 거듭했고 현재는 6척의 KD-2 충무공급 구축함과 3척의 KD-3 세종대왕급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7기동 전단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일본의 한개 호위대군 정도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의 호위대군은 2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5에서 6척의 호위함으로 구성되는데요. 얼핏 보면 수적으로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어떻게 일본을 압도할 수 있냐고 하겠지만 함정의 무장 차이가 큽니다. 바로 KD-3 세종대왕급 때문인데요. 세종대왕급은 분명 구축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1만 톤에 달하는 배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많은 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려 128세를 달하는 엄청난 발사관으로 동시에 수십 발에 대한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구축함이 3척이나 있는 7기동 전단이 수적으로도 부족한 T-일본 호위대군을 제압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개 호위대군을 상대할 때 이야기인데요. 만약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의 해상을 봉쇄하려 한다면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함대는 최대 2개 호위대군과 2개 지방대에 달합니다. 2개 호위대군만으로도 우리 해군의 우세를 점할 수 있지만 별도로 언급된 지방대 역시 굉장히 위협적인 전력입니다. 원래 지방대는 호위대군을 보조하는 함대이기에 그 전력이 형편없었는데 일본은 지방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전체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가 미급을 건조했습니다. 향후 40척 이상이 건조될 미 호위함은 크기만으로도 KD-2 충무공급과 견줄만 하며 전력 역시 KD-2보다 우수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현재 새로 배치한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호위대군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해질 경우 현재의 7기동 전단으로는 일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7기동 전단이라도 마야급 모가미급으로 강화된 2개 호위대군과 2개 지방대를 상대해 승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7기동 전단을 7기동 함대로 개편하고 전력을 확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해군의 주적은 중국의 함대입니다. 아무리 중국의 군함이 허술해도 매해 수십만 톤 규모의 함정이 추가되는 중국 해군은 절대 가벼운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엄청난 강적인데요. 곧 중국 해군의 규모는 한일 해군은 물론 서태평양에 있는 미 해군 전체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질 예정입니다. 때문에 미군의 추가 증원이 오기 전까지 대해양에서 중국 해군과 단독으로 맞설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군을 확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보다는 중국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함대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 침체로 막장에 몰린 일본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일본의 고삐를 전 미국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일본의 특성을 생각하면 아무리 정신을 놓았다고 해도 중국이나 미국에 덤비지는 많을 겁니다.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할 한국에 손을 대려 할 것이 분명한데요. 따라서 확장 및 개편될 우리 해군의 7기동함대는 일본이 감히 한국을 공격할 생각을 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억지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7기동 전단이 7기동함대로 개편되면서 벌어진 가장 큰 변화는 함대 구조인데요. 12척의 반공 구축함과 6척의 이지스 구축함, 1척의 항공모함과 2척의 대형 수송함으로 구성된 막강한 함대가 될 예정입니다. 미 규모는 8척의 호위함으로 한 개 함대를 구성하는 일본의 호위대군을 질적으로 수적 압도하는 전력입니다. 이 정도의 전력이라면 200발 이상의 대함미사일과 800발 이상의 함대공 미사일, 400발에 가까운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전력입니다. 또 4개 전단으로 재편될 함대의 전력 중 2개 전단을 동해와 서해에 파견하더라도 구축함 10척, 항모 한 척만은 남해 또는 제주도에서 항시 대기하며 우리 해상교통로를 소화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남해 3함대 소속의 대국급 호위함이 참가한다면 우리 해군은 수와 질에서 일본 호위대군을 압도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파견된 전단이 합류할 경우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인 2개 호위대군과 2개 지방대를 상대하더라도 비등하거나 한국이 약간 우세한 전력을 확보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고 일본이 얼마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과 25년 전 우리 해군은 자체 건조한 방공 구축함 한 척이 없는 약소해군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강의 해군이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기아기응 우리는 대양이군이라는 목표를 세울 정도로 강력해졌지만 일본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일군비 역전이 시작되는 2020년대 중반부터 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수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한국이 일본과의 해전 싸움에서는 이제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된다는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